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틱틱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오늘 책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야. 이분은 콜롬비아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예술성과 상업성 둘 다를 잡은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지. 이 책은 한 남자가 아주 젊었을 때 첫눈에 반해 사랑을 했지만 여자의 변심으로 첫사랑이 깨진 이후에도 그 사랑을 간직하며 그녀의 남편이 죽기만을 50년 넘게 기다리다가 남편이 죽은 그날부터 그녀에게 접근해 드디어 노년의 사랑을 이루는 독특한 이야기지.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콜롬비아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결혼 생활 그리고 개인의 노세 간에 적나라하지만 위트 있게 그려진 소설이야. 책의 정서가 지금 시대와 특히 한국인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19세기 말 콜레라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영원한 주제,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니 너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럼 이 책의 주인공을 소개해 줄게. 첫사랑을 못 잊고 반세기를 기다리다 끝내 사랑을 이루고 마는 남자 주인공 플로렌티노 아리사. 이름이 기니 아리사로 할게. 남주의 첫사랑이자 정말 우아하고 강철 같은 여자 주인공 페르미나 다사. 페르미나로 할게. 여주 페르미나의 남편이자 저명한 의사인 박사 후베날 우르비노 그리고 많은 부수적인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선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이 세 명이야. 후베날 박사는 가장 맞수가 되었던 체스 상대자이자 자기가 후원해 주었던 친구가 성령 강림 대축일 날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방문했어. 그 친구는 부상당한 참전 용사이자 사진가였고 가장 다정한 체스 상대자였지. 후베날 박사는 사실 그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가 사는 도시에 나타났고 박사가 그 당시 가장 열광했던 체스에 대하여 그 도시에는 더 이상 자기에게 적합한 맞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실력이 월등해 박사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 도시에서 명망이 높았던 박사는 도움과 후원으로 그 친구를 주류사에 안착할 수 있었으며 뛰어난 사진가로 많은 돈도 벌게 되었지. 그런데 문제의 그날 새벽 그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갔지. 의사로서 다시 한번 자살을 확인하고 경찰과 먼저 와 있던 의사에게 부검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며 그의 명성을 이용해 장례 절차를 지시하면서 박사는 그에게 남겨진 친구의 편지를 읽게 되었어. 그것을 읽은 박사는 자기가 얼마나 친구에 대해 몰랐는지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사실 군인이 아니라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도망온 사람이었고 또 충격적인 것은 그가 숨겨둔 애인을 빈민지구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었지. 박사는 그 여자도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는 친구의 사진관을 청소해 주었고 또 며칠 전에는 그녀에게 약을 처방해 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하지만 뮬라토, 흑인과 백인의 혼혈을 부르는 말이래. 그 뮬라토는 거의 하층민 계급이지. 그 뮬라토이자 청소부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하반신 불구인
친구랑 연인일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었어. 친구의 유언장에는 그녀를 상속인으로 지정한다는 유언이 적혀져 있었고, 박사는 호기심에 편지 속의 그녀의 주소로 찾아갔지. 그곳은 옛 노예 지역이자 빈민구역이 있어서 찾기도 어려웠어. 어렵사리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친구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죽기 전까지 같이 있었으며 자살을 도와주었다고 했지. 그 친구는 예전부터 60이 되기 전에 죽을 거라고 맹세했고, 그 실행을 위해 60이 된 후 그 도시가 성령을 기리는 대축일인 성령 강림 대축일 전날 밤에 자살을 선택한 거였어. 그러면서 그녀는 슬프지만 품위를 지니면서 그의 장례식에 가지 않을 거라며, 그가 준 모든 것을 팔아서 빈민들의 죽음의 함정인 그 지역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평생을 살겠다고 해. 박사는 집으로 돌아가며 정말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없고, 홍수가 오거나 바다가 범람하면 모든 구정물이 거리에 넘치며 시간이 멈춰버린 도시에 버려진 이 구역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와. 18세기에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번성한 노예시장이 있었던 이 구역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고민하며 다른 시대에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안락한 집이 있는 부자들의 주거 지역으로 왔지. 그의 집은 유석 있고 아름다운 골동품들이 가득했으며 카리브해의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막는 데 탁월한 방식으로 지어져서 부자 지역의 집들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상쾌한 곳이었으며, 굳건한 안주인의 배려와 빼어난 감각으로 아름다웠지. 집에 도착한 그는 자살한 친구와 그의 연인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이미 지쳐버려서 제자의 점심 만찬 초대 시간이 되기 전에 좀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키우던 앵무새가 새장에서 달아나 이를 잡으려고 하인들이 소란을 피우는 통에 잘 수가 없었어. 그 앵무새는 그가 무척 아끼는 새로 손수 말을 가리켰으며, 그의 가르침으로 그 새는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유행가까지 여자 가수면 여자 가수의 목소리로, 남자 가수면 남자 목소리로 흉내내며 노래를 완벽하게 불러 아주 유명한 새였지. 사실 박사는 동물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었지만 그의 아내는 동물을 너무 사랑해 집에 개는 기본이고 갖가지 동물과 새, 심지어는 4m짜리 아나콘다까지 길렀었어. 그러나 어느 날 사냥개가 광견병에 걸려 모든 것을 물어 죽이게 되자 박사는 살아남은 동물들을 모두 죽여 소각하고 집을 깨끗이 소독한 이후 더 이상 동물을 들이지 못하게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 5대째 전해져 내려오던 은식기를 가져가는 바람에 아내는 다시 동물을 들이고 싶어 했지만, 박사는 모든 집의 문과 창에 이중 자물쇠를 하고 감나가는 물건은 금고에 보관했으며, 베개 밑에 권총을 두었을 망정 사나운 개는 절대 키울 수 없다고 하며, 이 집에 말하지 못하는 것은 들어올 수 없소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지. 아내는 남편이 한 말을 되새기며 몇 달 후 욕을 하는 앵무새를 들인 거야. 처음에는 앵무새가 욕밖에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또 도둑이 집에 들어온 일이 생겼을 때 앵무새가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며 개 짖는 소리까지 내서 도둑을 쫓는 것을 본 박사는 그때부터 앵무새를 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어. 그런 앵무새의 깃털을 하녀들이 손질해 주려다 앵무새가 망고나무로 도망친 거지.
앵무새를 못 잡자 박사는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 소방대를 동원해 잡으려고 했지만 집만 엉망이 되고 잡지 못했어. 한편 박사의 아내인 페르미나는 남편 제자의 점심 만찬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녀는 나이가 먹었지만 여전히 큰 키에 아직도 날씬하고 곧은 몸매, 반점 하나 없는 부드러운 손, 그리고 투명한 아몬드 색깔 눈과 천부적인 도도함을 지니고 있었어. 넓고 헐렁한 실크 드레스, 기다란 진주 목걸이, 굽이 높은 세팅 구두가 존경을 받아야 할 72살의 할머니에게는 적당치 않아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너무 잘 어울렸어. 그녀는 남편의 옷을 골라 놓았는데 사실 5년 전부터는 옷을 입혀주고 있었으며 그를 늙은 아이로 취급하고 돌봐주었어. 그 둘은 50년을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게 되었지. 그러나 지난 수년간 페르미나는 남편은 새로운 아침이 자신이 얻은 또 다른 하루라고 생각해 왔다면 그녀는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찬 숙명적인 아침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잠의 마지막 끈을 부여잡고 있었어. 남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조용하게 움직이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내를 깨우고 싶은 행동들을 해왔고 아내는 자는 척했지만 그의 행동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으며 깰 수밖에 없었지. 이러한 장난 속에서 함께 살아왔는데 하마터면 둘의 결혼 생활이 사소한 비누로 30년쯤 됐을 때 깨질 뻔한 일이 있었지. 사흘 동안 비누 없이 샤워하는 박사가 새벽에 일주일 동안 비누 없이 샤워했다고 혼잣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페르미나는 사흘밖에 안 되었는데 일주일이라고 과장한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비누는 계속 있었다고 우기며 큰 싸움이 되었지. 둘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고 박사는 서재에서 페르미나는 안방에서 생활을 해. 그 사소한 일이 오래된 상처를 건드려 다시 새로운 상처를 만들고 서로 원한을 갖게 해서 박사가 대주교 앞에서 하나님이 비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정하게 하자고 말했었고 페르미나는 격분하여 무슨 빌어먹을 놈의 대주교라고 외쳤으며 그런 그녀의 말은 하녀들을 통해 정해져 유행의 표현이 되었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싸움은 우연히 박사가 페르미나가 있는 침실에 들어왔다가 너무 피곤해 잠깐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가 너무 안락해 그만 그녀에게 항복하고 말았지. 박사는 그녀가 옷을 입혀주며 도와주고 있을 때 자살한 그의 친구의 과거와 연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울하고 배신당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 그녀는 언제나처럼 무심했지. 박사와 페르미나는 점심 만찬에 가장 높은 귀빈으로 참석했고 야외에서 진행되었던 점심 만찬은 갑작스런 도풍과 폭우로 혼란에 빠졌지만 그런대로 끝날 수 있었어. 집으로 돌아온 박사는 저녁에 있을 친구 장례식에 가기 전에 잠깐 쉬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앵무새 목소리를 듣고 살펴보니 그 새가 정원이 높지 않은 나뭇가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높이를 짐작해 본인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박사는 소방대원이 놓아둔 사다리를 타고 앵무새를 잡으려고 했어. 그리고 한 단 한 단 사다리를 올라가며 그가 앵무새의 목을 잡았을 때 그만 그는 다시 그 목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그는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공중에 잠시 떠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본인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일요일 오후 4시 7분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한편 페르미나는 부엌에서 스프 맛을 보다
하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정원으로 달려갔어. 거기서 박사가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며 죽음의 마지막 숨을 쉬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아실 거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녀에게 아주 아름답고 빛나지만 슬픈 눈빛을 보내며 죽었어. 그는 가장 유서 깊은 가문의 후계자로 파리에서 새로운 의학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과감하고 획기적인 치료법을 도입했으며 또한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까지 죽게 만들었고 그 지방을 휩쓸고 있었던 콜레라를 제때 퇴치했어. 그는 그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 그와 페르미나 없이는 어떠한 중요한 행사도 열리지 않았었어. 그런 그가 그의 귀족 가문에 맞지 않는 단 2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자기 후작 가문의 고주택을 버리고 신흥 부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한 것. 둘째는 명문 집안 출신도 아니고 재산도 없는 마을의 미녀 페르미나랑 결혼한 것이었지. 귀족 가문의 여자들은 페르미나를 뒤에서 비웃었지만 결국은 그녀의 기품이나 성격이 자기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어. 어찌되었건 그의 갑작스런 비극적인 죽음은 가족들뿐 아니라 도시 전체 일반인들에게까지 슬픔을 주어 그 도시 전체에 사흘간의 애도 기간이 선포되었고 공공 건물에는 조기가 개항되었으며 모든 교회에서는 애도의 종을 쉬지 않고 울려댔지. 페르미나는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무력해지지 않고 남편의 시신을 어떤 명분으로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했어. 그래서 그의 시신을 집에서 주 정보회관으로 옮겨 일반인도 조문할 수 있게 하라는 대통령의 명령, 대성당에 시신을 안치시켜 장례식을 치르자는 대주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지. 그녀는 자기 감정을 크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며 비탄에 잠겨 있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사실 죽음에 대한 분노로 폭발하고 있었으며 혼자서 고독과 맞서 싸워 나아가겠다는 용기와 자제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지. 한편 그 소식을 들은 아리사는 조용히 그녀의 집을 방문해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 수많은 조문객들에게 커피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방의 질서를 잡고 보조 의자들을 구해왔으며 그 배은망덕한 앵무새가 거실로 왔을 때 담요를 덮어 새장 속에 쳐넣은 것도 그였어. 그는 겉모습이 보여준 대로 친절하고 진지한 노인이었지. 마르고 꼿꼿했으며 둥근 은퇴 안경 뒤의 눈은 무언가에 굶주린 듯했고 턱수염과 대머리인 머리를 잘 다듬어서 깨끗하고 아주 낭만적인 인상을 주었지. 또한 그의 천성적인 다정함과 나른한 태도는 즉시 여자들의 호감을 샀어. 그는 76이 되었지만 자신의 나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썼으며 많은 노력을 총동원했어.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를 오랫동안 사랑해왔다고 확신하고 있었지. 박사가 죽던 날 제일 먼저 도착해 폭우가 내리는 장례식까지 끝까지 지킨 것도 그였어. 모든 장례식 절차가 끝나고 그녀와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떠날 때 페르미나는 친한 친구들에게 친히 인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아리사를 보았을 때 그녀는 기쁘고 고마웠지. 그녀가 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는 페르미나, 나는 반세기 동안을 이 순간만을 기다렸소. 나는 영원히 당신에게 충실할 것이며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이라는 맹세를 다시 말하기 위해서 말이오. 페르미나는 무덤 속의 남편의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을 더럽히는 이유가 뭐냐고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품위를 되찾고 분노를 사귀며 여기서 나가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삶의 여정이 별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하며 문을 닫았지. 그러면서 혼재된 자신의 운명과 마주했어.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눈물을 흘렸지. 침실에서 남편의 물건들을 보자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고 그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침대에서 자기가 자는 동안에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어. 자면서도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침대의 반쪽이 비어있다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꿈속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지. 아침에 해가 떠올라 그녀의 소망과는 다르게 그녀를 깨웠을 때 그녀는 꿈속에서 흐느끼며 오랫동안 잤다는 것과 울면서 자는 동안 죽은 남편보다 아리사 생각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여기까지가 1권의 일부 이야기야. 2부에서는 플로렌티노 아리사와 페르미나 다사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50년 전 과거로 돌아가 어떻게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게.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